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교재 2편 2장 제3절입니다. 제목은 이자율 논쟁의 영구적 종결. 이자율 논쟁의 영구적 종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기존의 이자율 결정 이론들이 있죠. 우선 기존의 이자율 결정 이론들 전에 우선 저의 새로운 이자율 이론은 이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량 자금 공급과 유량 자금 수요, 유량 자금 공급과 유량 자금 수요, 이 양자가 일치한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불이증권들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세 종류. 신규 대차 증서, 또 신규 채권, 기발행 채권, 이 세 가지 불이증권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유량 자금 공급과 유량 자금 수요가 일치하는 이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기존의 이자율 결정 이론들이 있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가장 유명한 이자율 결정 이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자율 결정 이론이 바로 케인즈의 유동성 선언설입니다. 케인즈의 유동성 선언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일치하는 이런 상태에서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장 이자율은 화폐 시장에서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를 균등화시키는 수준을 결정된다. 이건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세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427페이지에 대부 자금설이 있습니다. 대부 자금설. 대부 자금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 자금설은 대부 자금이죠. 우리가 빌려준다는 뜻이죠. 대부 자금. 대부 자금설입니다. 왜 대부해준다 그러면 옛날에는 왜 대출해주는 걸 대부해준다고 했잖아요. 대부 자금설. 영어로는 loanable funds theory죠. loanable funds theory. loanable funds theory입니다. 대부 자금설. 이거는 대부 자금 공급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 자금 공급. 제 유량 자금 공급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 자금은 이렇습니다. 일정 시점에 있어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의 일정 기간 동안 대부하고자 하는 자금의 총액입니다. 근데 대부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대부한다는 것은 거기 있는 것처럼 신규 대차 증서를 매입하는 게 대부입니다. 론 준다는 건요, 신규 대차 증서죠. 신규 대차 증서의 매입을 위해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이 세 종류의 불이증권 중에서 신규 대차 증서만 여기 들어갑니다. 신규 대차 증서의 매입, 내지 인수겠죠. 매입을 위해 제공하고자 하는 자금의 총액입니다. 기존의 결정이론 중에서 유동성 서설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이 설이 정설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신규 대차 증서를 매입한다 하는 게 이게 대부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대부 자금 수요. 사실 이해하기는 제일 편한 게 이 대부 자금설입니다. 당장 이해하기는 제일 편하죠. 틀려서 그렇죠. 당장 이해하기 편합니다. 대부 자금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거는 이렇습니다. 일정 시점에 있어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의 일정 기간 동안 대부받고자 하는 자금의 총액이에요. 개념 쉽죠? 즉 일정 시점에 있어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신규 대차 증서의 매출, 발행이죠. 매출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의 총액입니다. 이것도 물론 유량 개념이죠. 아까 케인즈의 화폐수요, 화폐 공급은 저량 개념이고요. 대부 자금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장 이자율은 대부 자금 시장에서 이 대부 자금 공급과 대부 자금 수요를 균등화시킨 수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요,
신규 대체증서를 매출한다, 발행한다는 얘기는 대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규 대체증서를 매입 또는 인수하겠다는 건 대부를 해주겠다는 거니까, 대부를 해주겠다는 거니까 공급이고, 대부를 받겠다는 거니까 수요인 겁니다. 자금 수요죠. 자금 수요, 자금 공급.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대부 자금 공급, 로너블 펀즈 그 서플라이 보통 영문자 LS를 씁니다. 대부 자금 수요는 LD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LS가 이렇게 나오고 LD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자율은 여기서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자율 결정.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의 주장. 저는 FS와 FD가 일치한 상태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분들은 LS와 LD, 제한된 범위의 그 자금 공급 수요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보는 게 대부자금설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428페이지인가요? 네, 428페이지. 거기에 이자율 논쟁의 연혁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이자율 논쟁의 연혁. 네. 이른바 이자율 논쟁. 영어로 말하면 interest rate controversy. 이자율 논쟁이죠. interest rate controversy. 이라함은 다음과 같은 문제, 즉 시장 이자율은 어느 시장에서 어느 수준으로 결정되는지의 문제를 놓고서 기존 경제학자들이 지난 세월 동안 벌여온 논전을 말한다. 차제에 그 연역에 간략하게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대부자금설의 탄생. 자, 소제목이 대부자금설의 탄생입니다. 근대 경제학은 자신의 일익으로서, 한쪽 날개라는 뜻이죠. 일익. 하나의 한 일익으로서 이자율 결정 이론을 필요로 했고, 그 필요를 가장 먼저 충족시켜준 것은 대부자금설이었다. 대부자금설은 원래 18세기 말엽에 고전적 대부자금설로 탄생했다. 이처럼 오랜 연조를 가진 대부자금설은 고전파 경제학자, 케인즈가 공격했던 고전파 경제학자죠.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하여, 이들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하여 한 세기를 훨씬 넘는 장구한 기간 동안, 100년을 훨씬 넘는 장구한 기간 동안 하등의 도전을 불허했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엽에 각각 스웨덴의 빅셀과 미국의 어빙 피셔죠. 피셔에 의해 보다 현대적인 형태로 체계화되면서 그 위세를 세상에 다시 한번 과시했다. 유동성 성설의 등장. 그러나 천년의 영화를 누릴 것 같았던 대부자금설도 1936년 병자년의 태세 밑에서는 자신의 원조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비운을 피할 수 없었다. 이게 태세라는 말 여러분이 좀 처음 들으시죠? 태세. 이게 저기 사주 명리학 용어예요. 우리 사주 보게 되면은 생년, 연월일시가 있잖아요. 연, 월, 일, 시. 그래갖고 뭐 갑자년 이런 식으로, 갑자년 뭐 병호일 뭐 이런 식으로, 병호일, 뭐 병호월, 을축일, 뭐 기해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연월일주 있다 보면요, 여기 천간지지라 그러잖아요. 천간지지라 그러고, 그러면은 천간지지를 이렇게 갑을명정 무기경신 뭐 임기 이렇게 얘기하고 자축인묘 진사묘 신유술에 그러잖아요. 여기 밑에 이거는 12지라 그러고 천간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그 두 글자로 이어진 하나의 기둥이죠. 기둥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생년, 생월, 생일, 생시죠. 생년, 생월, 생일, 생시 해가지고 그 기둥이 네 개. 그러니까 사주가 되는 거죠. 사주. 기둥주자. 사주. 기둥주자죠. 사주. 그래서 글자가 몇 개죠? 8자. 그래서 사주 8자라고 그러는 거죠. 사주 8자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나요? 그럼 그 중에 이제 그 우리가 이 연기둥을 태세라고 합니다. 태세, 월건, 일진, 시진 그래요. 일진 나쁘다 그러잖아요. 일진이 나쁘다 할 때 그게 바로 이런 사주 명리 용어입니다. 그래서 1936년이 병자년이었어요. 병자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자년의 태세 밑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엉뚱한 말씀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서 참고 설명을 드립니다. 천년의 영화를 누릴 것 같았던 대부자금설도
1936년 병자년의 태세 밑에서는 자신의 원조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비운을 피할 수 없었다. 난공불락이던 대부자금설의 그 백년 아성을 일거에 함락시킨 인물은 이른바 케인즈 혁명의 주역인 케인즈였고, 그 이론은 바로 유동성 선설이었다. 죄송합니다. 당시의 신세대 경제학자들은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통화량 내지 그것의 변화가 시장 이자율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지하고서 그 경로를 합리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을 갈구하고 있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 경로를 그럴듯한 논리로 제시하는 유동성 선설의 등장은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어쨌거나 유동성 선설은 그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대부자금설의 동무대로 짜여져 있던 종전까지의 판도를 순식간에 뒤바꾸는 데 성공했다. 유동성 선설 측의 선제 공격으로 개시된 이자율 논쟁은 그 1회전이 채 종료되기도 전에 유동성 선설의 완성으로 싱겁게 그 막이 내려지는 듯 했고, 폐색이 짙어진 대부자금설의 재기는 불가능하게만 보였다. 대부자금설의 반격. 하지만 대부자금설 측의 반격도 만만하지는 않았다. 부자가 망하면 3대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반격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엘프리드 마셜이죠. 케인즈의 스승은 아닙니다. 케인즈가 자기가 행정고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학과를 2년 반 만에 졸업하고 나서 수학자가 되기에는 자기가 천재가 아니라는 것에 실망한 케인즈가 행정공무원 되겠다 그러고 영국의 행정고시를 준비를 하거든요.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분이 정교수가 알프레드 마셜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셜의 강의를 이제 몇 번 듣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저 정도라면 내가 더 잘 가르친다. 싫어합니다. 당시 여러분 알프레드 마셜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수요와 공급이 누가 만든 이론입니까? 애덤 스미스라고요? 아닙니다. 알프레드 마셜입니다. 수요 공급의 이론. 우리가 말하는 수요 공급 이론을. 그러니까 현대 경제학에 많은 업적을 남겨주신 분이죠. 이 알프레드 마셜의 강의를 듣고서 초장에 케인즈가 저 정도라면 내가 더 잘 가르친다 그러고 나름대로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의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1979년에 대한민국에서 석학으로 지금 인정받고 계시는 그분의 강의를 듣고서, 혹은 서울대 경제학과 몇몇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서 정말로 건방지고 외람되게 되지만 저도 케인즈를 알기 전에, 케인즈의 이 에피소드를 알기 전에 그랬습니다. 저 정도라면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다. 차라리 내가 스스로 독학으로 경제학을 마저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배선의 경제학이 나왔다는 것,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람된 말씀을 제가 드려 죄송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마셜 얘기가 나와서요. 제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케인즈의 전기를 읽기 전에 제가 했던 행동들이 묘하게 케인즈하고 많이 일치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케인즈하고 비슷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기회에 제가 에피소드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중간에 엉뚱한 말씀 드려도 되면 죄송합니다. 엘프리드 마셜의 문화생이던 D.H. 로버트슨과 아까 제가 빅셀 말씀드렸죠. 크누트 빅셀의 계승자가 된 베르틸 올린 등 대부자금설의 옹호론자들은 가공된 대부자금설을 내세워 곧바로 폐쇄의 만회를 시도했다. 그들은 그것의 이론적 틀을 조금만 확장시키면 대부자금설로도 통화량이 시장 이자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얼마든지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딩이니 디스호딩이니 하는 그런 용어들을 썼는데요. 제가 다른 기회에 설명드릴 게 있겠지만 이것도 전부 엉터리 개념들입니다. 잘못된 개념들이에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른바 케인즈 반혁명, 케인지언 카운터 레볼루션을 계획하고 있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 네오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들이 이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대부자금설은 그 실제의 상당 부분을 수복하는 데 성공했고, 이자율 논쟁은 장기전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유동성 선호설과
대부자금설의 양 진영은 피차 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며 일진일퇴를 거듭해왔다. 중도 통합론의 대두. 한편 그러던 중에 양 진영을 오가며 화평을 모색한 세력도 나타났다. 옥스퍼드 대학의 힉스, J.R. 힉스 교수와 예루살렘 대학의 돈 파틴킨 교수 등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중재안을 마련해 분쟁 조정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재안이란 말하자면 중도 통합론이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어 양 진영의 화해를 종용했다. 자, 첫째, 유동성 성호설은 저량 분석에 입각하고 있고 스톡 어널리시스죠. 스톡 저량. 대부자금설은 유량 분석에 입각하고 있는 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화폐수요, 화폐공급은 저량 변수들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자금, 대금수요는 유량 변수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 분석 사이에는 호환 내지 접목의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선 사이에도 절충 내지 융합의 여지가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 경제학 책 보게 되면요. 뭐 일반 균형론 그래갖고 하여튼 이거 제가 여기서 그냥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강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이들이 얘기하는 유량 분석과 저량 분석 사이에 동전의 양쪽 면 중에 한 면을 서로가 본 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경제학 책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뭐 일반 균형론적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4개 시장 중에서 나머지 3개 시장에서 결정되면 다른 한 시장은 자동으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이제 설명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다 오류로 점철된 이론들입니다. 내용들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유동성 성호설은 시장 이자율이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고 대부자금설은 그것이 대부자금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지금 여기 나오네요. 일반 균형 분석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가격 변수들은 모든 재화 시장들의 공동 작용에 의해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이 화폐 시장과 대부 시장 가운데 어느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간주하든 그 실질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옹 발라스라고 그러죠. 레옹, 여러분 왈라스라고 하는데 왈라스는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발라스입니다. 발라스. 우리말로는 발라스를 쓰고요. 이 W는 V자 발음으로 발행이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이 프랑스의 경제학자예요. 레옹 발라스인데요. 원래가 독일계였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W를 V로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레옹 발라스입니다. 왈라스가 아닙니다. 왈라스 균형 그런데요. 발라스의 균형입니다. 네. 경제학을 미국에서만 공부하신 분들은요. 미국밖에 몰라요. 유럽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독일 계통 사람이라는 걸 이제 모르시는 거죠. 그 왈라스라고 하는데 발라스가 맞습니다. 레옹 발라스. 악센트 여기 찍죠. 레옹 발라스인데 이 사람의 일반 균형 이론에 의하면 일반 균형 분석에 따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N개의 시장이 있다고 칠 때 N개의 시장 그 중에서 N-1개의 시장이 균형을 이루면 나머지 한 개의 시장은 제가 막 쓰겠습니다. 나머지 한 개의 시장은 자동적으로 균형된다 하는 그 유명한 설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균형된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레옹 발라스의 이 이론을 차용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산물 시장 크게 4가지로 구분하죠. 생산물 시장, 그러니까 총수요, 총공급이 만나는 생산물 시장, 그 다음에 레이버, 노동 시장, 그 다음에 화폐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 이렇게 시장을 4개로 나오지 않습니까? 케인즈 경제학에선. 그 생산물 시장은 이거 유량 시장입니다. 유량 시장이고요. 노동 시장도 유량 시장입니다. 화폐 시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유동성 성호설에 의해서 저량 수요와 저량 공급이 만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량 수급이 만나고 화폐 시장은 저량 수급이 만납니다. 채권 시장도 저량 수급이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경제학책 다 보십시오. 전 세계 경제학책 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 중도통합론 이거에서 생산물 시장, 노동시장, 화폐시장, 채권시장 이 네 개의 시장 중에서 세 개의 시장의 균형을 이루면 나머지 시장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석이 잘못된 게요. 이게 다 같이 유량 시장이면은 이거 설명 맞을 수 있어요. 이게 다 같이 저량 시장이면 이게 설명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두 개는 유량 시장이고요. 두 개는 저량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발라스의 항등식, 발라스의 항등식이죠. 발라스의 항등식. 좀 어처구니없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유명한 경제학 교수님들의 국내외 유명한 경제학책 다 보십시오. 그럼 발라스의 항등식 그래가지고 발라스의 항등식이 그냥 성립한다고 하는데 이 발라스의 항등식은 유량은 유량끼리, 저량은 저량끼리일 때만 성립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유량 변수하고 저량 변수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발라스의 항등식. 그런데 여러분들은 책에 보게 되면은 이 네 개의 시장 중에서 한 개의 시장은 자동적으로 균형이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채권 시장은 안 봐도 된다 해가지고 이 세 개의 시장만 분석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대부분 이 세 개의 시장만 분석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입니다. 여기선 설명을 생략합니다. 기존 경제학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량 분석과 저량 분석 사이에는 뭔가 호환 내지 접목의 여지가 있고 또 일반 균형 분석 방식에 의하게 되면은 뭐 어차피 유동성 성어설이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인식하던 대부자금 시장에서 인식되고 결정되든 어쨌거나 모든 재화 시장의 상호작용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쪽으로 보든 마찬가지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명한 중도통합론입니다. 중도통합론이죠. 아마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의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담이지만 만일 그들이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를 읽은 적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골육상정의 슬픔을 담은 조식의 칠보시를 들려주며 양진영을 설득하기도 했을 것이다. 조식은 조조의 정실 부인의 막내 아들이죠. 셋째 아들입니다. 예, 셋째 아들이죠. 조비가 더 위고요. 조비. 원래는 넷째 아들인데 위에 제일 장남이 전투 중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남 역할을 조비가 하고요. 나중에 결국은 조조의 위양 자리를 조비가 물려받으면서 이제 조식을 숙청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에피소드에 의하면은 네가 만약에 자기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7걸음을 걷는 동안에 나를 감동시킬 시를 짓는다면 네가 그렇게 시제가 많다고 자랑을 했으니 알려져 있으니 그런 시를 지은다면 내가 너의 문제를 가상히 여겨서 목숨만큼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조식이 지었다는 시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써드리겠는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두의 연두기 하니 두제 부중읍이라 본시 동근생연을 상전 하태급과 콩을 볶는데 콩깍지를 태우니 콩이 가마 속에서 슬피 우는구나. 본시 한 뿌리에서 태어난 몸들인데 서로 볶고 태우는 것이 어찌 그리 급한가. 조비와 조식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콩하고 콩깍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본시 동근생, 본시 같은 뿌리에서 태어난 몸들인데 어찌 그렇게 서로 볶는 게 그렇게 급한가? 이렇게 형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골육상정의 비극을 읊은 시죠. 이 시를 이제 듣고서 조비가 자기 깨우친 바가 있어서 조식을 살려줬습니다. 대신에 이제 감시를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또 조식 주변 사람들 숙청을 많이 하고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 아무튼 아마 이제 이분들이 중국의 역사를 알거나 최소한 나관중의 삼국지연을 읽었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시를 원용을 하면서
유동성 성어설과 대부자금설의 화해를 종용했을 겁니다. 야, 따지고 보면 한 뿌리에서 나온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기존 경작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이분들끼리는 오히려 뭐 고육상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그 중도통합론이 이른바 신고전파적 종합을 지향하는 20세기 후반기 이후에 주류 경제학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온 것은 사실이다. 이상이 그 유명한 이젤 논쟁의 약사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어주십시오.